임원경제제는 풍사옥 서유구 선생의 말년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정확한 연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그의 나이 79세에 즈음하여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것 같다. 이 해에는 자신의 묘표를 썼는데 이 글에서 자신의 최대 역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심정 토로에서 책의 완성을 추측할 수 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초기에 나는 근심 속에서 근심을 잊고자 책을 널리 모으고 가려서 임원경제지를 편찬했다. 크게는 16부, 작게는 119구로 나누어 온 힘을 다해 내용을 교정하고 책의 체제를 잡느라 애쓴 기간이 앞뒤로 30여 년이 되었다. 이제 그 책이 완성되어서 죽기 전에 간행하려고 하니 힘이 없고 장독이나 덮으려니 아쉬움이 있다. 이 짤막한 소회를 읽을 때마다 나는 여기 정명현 선생님입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아리기도 하다.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온 힘을 기울여 온 책인데 간행비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인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셨나 봅니다. 네. 이제 번역과정과 그 임원경제지 연구소에서 함께 해오신 분 한 분 더 모시겠는데요. 임원경제지 연구소에서 교열 팀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정정기 씨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계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훌륭하고 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뻔뻔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대의 역작을 세상에 비추보게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지금 정명현 선생님과는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나 이런 얘기는 했는데 우리 두 정 선생님이시네요. 정정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일이 승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같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이전부터 저희가 처음 만난 게 1993년인가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02년 뭐 11월, 12월 이때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저희가 알고 지내고 공부를 같이 한 사이였고, 제일 처음에 정수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책이 있고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될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런 큰 혹은 내 전공하고는 조금 멀어져 보이는 이런 일을 지금 내가 달라들어서 같이 하는 게 물론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하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송호연 원장님께서 정수장님을 믿고 후원을 해주셨듯이 저희 역자 대부분도 정명현이라는 인간이 하는 프로젝트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딱 접했을 때 잘 몰랐죠, 저희들은. 정명현 소장께서는 그 이전에 좀 공부를 했었고 사전 정보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이 걸어온 한 10년은 끊임없이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딪혀가면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소비자동학과를 전공하시고 한학을 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소비자동학과에 진학을 할 때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담이나 치료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적 연원이나 그런 구조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는 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더 심도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개관서지만 여기 이제 16지에 대한 그 해제가 다 그 서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담아서 볼 수 있었는데요. 발췌해서 읽긴 했지만 한 이틀에 걸쳐서 정말 감동 깊게 읽었는데 그 대단한 거는 이 만드신 분들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번역 과정에서도 뭐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번역 과정의 그 치열함 뭐 이런 것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치열함 때문에 저희들 치료를 많이 들었어요. 워낙 사장님께서 꼼꼼하고 네. 치열하시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는 3명이 상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명현 사장님하고 저 도열팀장하고 번역팀장이 계시고 어떤 책을 만들거나 뭐 교정을 하거나 하면서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새로운 뭔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면 항상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고 꼼꼼하게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필사본이 4권이 있잖아요. 4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찾아가셨죠? 그 예. 우석과에도 가시고. 예. 네, 그 과정은 어떻게 그것도 당연히 있었어야 될 수순인가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처음 자료를 흡수를 할 때 네. 당연히 모두 다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전에 번역을 하는 관례를 보면 그렇게 꼼꼼하게 필사본 대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권만 이게 좋은 책이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오로지 그 한 책만 가지고 보거든요. 지금 이 책이 영인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제가 봤던 그 보경문화사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책을 가지고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베꼈으면 글자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틀린 글자들이 무지무지 많은 본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 대조를 했죠. 이거를 번역하고 나서도 그 4권을 다 각각 놓고 다 대조를 하신 건 교열팀장님 오시셨나요? 네, 지금 번역을 하기 전에 네. 정본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정본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4가지 본을 두고 그걸 대조하면서 올바른 글자가 뭔지를 다 이제 확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교감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감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쳐진 그 한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책을 교율협회라는 데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네. 그러니까 역자 한 명이 번역을 한 원고를 가지고 한 4-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교율협회 모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출판사로 또 원고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순도가 높은 원고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겁이 좀 났는데 정말 쉽게 번역이 잘 돼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본 하면은요 굉장히 그 원서에 나온 그 어투를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역자들이 이해를 하고 쓴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실토하셔가지고 다시 새로 번역하셨다고. 네. 서로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서로 이거 너가 모르고 번역한 거 아니냐고 예.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번역을 예. 하셨다고. 계속 가다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게 개관서가 나왔을 때요 신문 혹시 스크랩이 좀 방금 출소하신 분처럼 기사들이 막 떴어요. 6월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들의 반응들이 또 뭐 학자 42명 9년간 공동 작업을 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기록유산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로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을 받아서 조금 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께서 이 임원경제제에 나온 것들을 좀 뭐 술도 담가보고 그대로 이렇게 좀 해보신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예.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술 담근 얘기 좀 재밌던데. 담그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하이라이트니까 농사지은 얘기가 그래야 되겠네요. 네. 우선 그 제가 권리지라는데 첫 네. 부분입니다. 권리지가 농사 백과사전인데요. 그쪽을 번역했어요. 공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농사 쪽 번역했다고 하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농부님들께서 무시를 합니다. 아, 네. 네가 했으면 뭐 얼마나 농사도 안 지어본 놈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채소랑 한번 잡아본 적 없고 모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게 너무나 창피해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밭도 네. 빌려가지고 하고 조금씩 실행을 해 보았는데 그 실행하는 방식이 바로 이 볼리지에 나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배추나 무 심으면 두둑 위에다가 심잖아요. 두둑 위에 심고 쭉 하나씩 받고, 지금은 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비닐까지 그걸 씌우는 걸 멀칭이라고 합니다. 멀칭까지 해서 배추만 달랑달랑 하나씩 씌우면은 제초할 필요도 없고 그 사이에 비료만 넣죠. 그럼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게 두둑에다가 심어요. 근데 여기 서유구 선생이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조선에서 두둑에 심는 수백 년의 전통을 깨라 이거예요. 금지시켜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느냐. 근데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는 두둑에 심지 말고 골 또는 고랑이라고 하죠. 파서 땅을 판 다음에 그 속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 농법을 그렇게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전통, 두둑에다 심는 게 너무 강고했기 때문에 안 깨졌어요. 수확량도 안 좋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견종법이라고 하고요. 네. 또는 골뿌림법, 골재배법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셨어요? 농법을 결과가? 좋습니다. 예, 그때 그 서유구 선생이 이야기가 예를 들면 조를 제외하는 조선시대에는 쌀보다는 조를 먹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쌀도 굉장히 점점 귀중해졌거든요. 후기로 가면서. 근데 조를 먹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서민들은. 조재배법이 상당히 귀중한 재배법인데 그 조를 이런데 두둑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고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은 이제 쑥쑥 대충 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자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거를 조목조목 7가지로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견종법을 하면 좋은 점 7가지. 그렇게 하나씩 이야기한 거를 보면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그분이 직접 농사를 안 지어 보셨으면 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박지원 선생, 서유구 선생이 박지원 선생이나 박재가 선생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 북학파라고 하는 분들한테. 네. 근데 그분들은 농사를 그렇게 풍석 선생보다는 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풍석 선생은 직접 지어보고 계속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다 밀이나 보리를 재배할 때 어떤 거름이 가장 좋은가? 오줌거름, 닭거름, 닭똥거름, 누에똥거름 이런 것 중에 오줌거름이 가장 좋다는 거, 네. 몇 배가 더 좋다는 거 이것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심지어는 오줌 걸음을 뿌리는 방법까지. 예, 뿌리는 방법까지 만들기 기구까지 만들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고서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제초거든요. 네. 두둑에 고래다 심으면 두둑에 나는 풀들을 싹싹싹싹 서서 긁기만 하면 돼요. 긁으면 바로 이제 작물에다가 부추기가 되고 제초가 동시에 되면서 작물이 그대로 쑥쑥 잘 자라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바람에도 강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본 결과 네. 지금도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네.